자, 이번 시간은 나카무라 스모루드의 집행 유형론이에요. 그래서 고지역제관, 효능 주수체로 많이 외웠을 겁니다. 자, 고전적 기술자형은 주로 뭐였다? 비용 쓸 권한이 없다 보니까 되게 효과성. 그 다음에 지시위임가형은 능률성이죠, 이제. 그 다음에 협상형이 이제 주민 만족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집행 유형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 이거는 맞았네요. 자, 22번입니다. 고전적 기술자형.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만들어요. 행정수단까지도 결정자가 다 정해줘요. 언니 준 건 뭐밖에 없다? 기술수단밖에 없어. 그래서 기술수단이 부족하다면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근데 사실 집행자가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잘 안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기본적으로 결정자가 목표 만들면은 집행자가 지지한다. 그리고 기술적 권한을 준다. 실패했다는 건 기술적 권한이 부족할 때 실패한다. 기술적 능력이 이렇게만 나오는데 기출 지문에서는 집행자가 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또 맞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학 교재 보시면은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실패한 이유는 기술의 부족인 거지 목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문제는 맞게 나왔습니다. 자, 내려갈게 이제. 지시위임가형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만들어요. 목표를 만드는데 수단은 전부 다 누구한테 준다? 집행자한테 줍니다. 여기서 말한 수단은 기술적 수단뿐만 아니라 관리, 행정수단까지도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수단을 설정한다 이 말은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단은 누구한테 준다? 집행자한테 줄 거고 집행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집행자끼리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다 틀렸네요. 수단도 누가 만든다? 집행자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집행자 간 협상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결정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권한까지도 집행자한테 줍니다. 기술적 권한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과 물자 사용권까지도. 그래서 이걸 행정적 권한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맞았죠. 자, 협상자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만들었는데 집행자가 동의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결정자와 집행자가 이 목표까지도, 물론 수단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목표까지도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협상 결과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었다든지 집행자가 결정자가 제시한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부집행이나 불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맞았습니다. 포인트는 협상형은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까지도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6번입니다. 일반적인 추상적인 목표를 지시한다. 아니야. 협상형은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다만 집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뿐이죠. 이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는 건 누구다? 재량 실험가형이야. 이건 틀렸고요. 반면 협상자가 평가하는 기준은 주민 만족도. 이건 맞아. 여기 말한 주민은 유권자야. 수혜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 다 들어갑니다. 유권자 만족도가 협상자. 반면에 재량적 실험가형은 수익자 대응성. 언니 수혜자만 들어갈 겁니다. 이건 틀렸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는 협상형이 아니라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은 협상자가 이걸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자한테 위임해 버리는 거야. 광범위한 재량권 위임이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집행자가 결정자를 위해서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지가 이제 집행을 하겠죠. 27번은 맞았습니다. 26번은 틀렸지만 27번은 맞았어요. 자, 나카무라 스무루드에서 권력이 제일 큰 거는 재량 실험가형이 아니라 누가 제일 크다? 관료적 기업가형이 제일 커요. 왜? 재량 실험가형은 광범위한 재량권은 위임하지만 그래도
결정 권한은 집행자 권한이 아니라 결정자 권한이야. 잘 모르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만드는 것 뿐이잖아요. 반면에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자한테 채택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적 기업가형이 관료 권한이 제일 커요. 이건 틀렸고요. 29번입니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보나 기술의 부족 등으로 또는 현실 여건 때문에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다.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이거는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 실험가형입니다. 요거는 틀렸네요. 틀렸고요. 30번입니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결정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자가 만드는 거야. 근데 재량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잘 몰라가지고 추상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결정자끼리 갈등이 있다 보니까 결정자가 못 만들고 집행자한테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결정자 간에 구체적으로 못 만들다 보니까 집행자한테 위임해 버리는 거는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누구다? 재량 실험가형이야. 요거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결정자가 결정자가 정통하지 않아 재량권을 집행자한테 위임하는 거는 이건 되게 재량 실험가형이고 반면에 관료적 기업가형은 결정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자가 만들고 결정자한테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건 틀렸죠. 요건 틀렸습니다. 역시 재량 실험가형이고요. 자, 나카무라 스모루드의 정책 집행의 성공 판단 기준은 목표 달성도가 효과성이죠. 주민 만족도가 관련 집단 만족도가 주민 만족도가 되고 수익자 대응성이 되고 근데 형평성은 없습니다. 형평성 없고 능률성, 효능 주수체잖아 지금. 효과, 능률, 그 다음에 주민 만족도, 수익자 대응성, 체제 유지도까지 형평성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나카무라 스모루드의 정책 집행 유형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집행과 성공의 실패 기준이에요. 사바티어는 나중에 통합모형으로 바뀌지만 매지매니어는 하향 집행이에요. 하향 집행이다 보니까 뭐가 틀렸다? 현장의 관료나 대상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상향이잖아. 틀렸죠. 그래서 상향이다 보니까 매지매니어는 하향입니다. 특히 매지매니언이 뭐라고 그래?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지 성공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매지매니언 목표가 명확하다, 인과성이 있다. 그건 명확하다는 소리고요. 그럼 성공하기가 쉽다는 소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수단 보면 규제와 배분 재분배가 있는데 피해자가 있는 게 규제와 재분배예요. 갈등이 심합니다. 둘이 비교한다면 재분배가 더 갈등이 심해요. 반면에 수혜자 중심 정책이 배분이거든요. 피해자가 있지만은 내가 낸 돈이 누구한테 쓰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면 대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 정책은 수혜자 중심이지 수혜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나눠지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수혜자와 희생자가 나눠지는 것은 대개 피해자가 존재하는 규제나 재분배 정책이 돼야 돼요. 95번은 틀렸습니다. 자, 96번입니다. 이건 계급 갈등이야. 아래 위의 갈등이다 보니까 사회 합의로 인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사회 합의가 안 되었을 땐 계층 간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제일 낮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재분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사회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회 합의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나 반대가 큽니다. 특히 가진 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요. 요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분권화되면 일관되게 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집권화가 낫습니다. 이거는 분권화는 상황 적응적으로 되는 거지 일관되게 집행되고 통일성 있게 집행되는 건 집권화가 낫다는 거고 상황에 맞게 고객에 맞게 되는 것은 분권이 낫습니다. 37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희생자와 피해자가 수혜자가 나올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조직화야. 조직화가 약화될 때는 무조건 용이해요. 조직화가 약할 때는 무조건 용이하다. 강할 때는 규모를 봐야 돼요. 규모가 대등하다든지 피해자가 더 크다 그럼 어려워요.
보니까 수혜자가 조직화가 강하네. 그럼 집행은 용이합니다. 희생자는 조직화가 약하고 수혜자가 강하다면은 이 수혜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거니까 집행하긴 용이하겠죠. 근데 희생자가 강하다면 반발이 심할 겁니다. 이거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규모와 관계없이 약하다. 그럼 무조건 용이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잖아. 희생자든 피해자든 응집성이 약하고 조직화가 약하다면은 반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기는 쉬울 겁니다.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40번은 잉글람과 슈나이더인데 이건 뭐냐면 이 집행이라는 것도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이야. 누가 정책을 주장했고 누가 집행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정책이어도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 얘기야. 그래서 사회 구성이라는 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주관적 이미지다 보니까 단순한 기술적 과정이 아니에요.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요 이미지다 보니까 누가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이미지가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틀렸죠. 기술적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의 이익이 더 많이 반영할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발생합니다. 수혜 집단인지 의존 집단인지 아니면 탈락 집단인지 주장 집단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미지도 좋고 그 다음에 힘도 되겠어요. 수혜 집단이야. 얘가 주장하면은 성공하겠죠. 근데 이미지는 약한데 안 좋아. 힘이 세다. 이건 주장 집단이야. 주장은 하겠지만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거예요. 반면 이미지는 좋은데 힘이 약할 때는 의존 집단이야. 일단 힘에 의존해야 될 겁니다. 의존이 할 힘이 없다면은 힘들겠지. 반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다음에 힘도 약하다. 이건 탈락 계급이겠지. 그때는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회 구성은 이미지, 주관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술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41번입니다. 이 구성 모형에 의하면은 어떤 집단이 무조건 박탈이다, 무조건 수혜다, 의존이다가 아니라 막 섞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둘 이상 유형으로 섞일 수도 있다는 거고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좋았겠지만은 좋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은 옛날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죠. 이런 것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학 보수안이네요.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 저항을 억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저항을 완화한 방법은 엣지온이가 세 가지를 말하죠. 강공유,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맞죠? 물질 지원 보수가 공리적이고 폭력이나 권력이 강압적이고 도덕적 권한과 관여가 규범적이니까 강공유입니다. 엣지온이 건 맞았고요. 이렇게 나오면 쉽습니다. 근데 국회직에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촉진과 설득을 구별해야 돼. 설득은 하기 싫은데 이성적으로 감화시켜서 하게 만드는 게 설득이고요. 촉진은 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어. 이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촉진 전략이에요. 됐지? 규제는 말 그대로 안 할 때 강압하는 거고요. 이건 틀렸죠. 규제 전략이 아니야. 이게 규제 전략이 아니라 촉진 전략이야.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안내문 발송한다든지 서류를 잘 못 만드니까 찾아와서 도와준다든지 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못한단 말이야. 이거는 설득 전략이 아니라 촉진 전략이야. 규제는 강제예요.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설득과 촉진을 구별해야 돼요. 44번입니다. 홍보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설득 전략이야. 홍보를 통해서 광고 통해서 내가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유인 전략은 돈을 주는 거고요. 보조금 준다는 것. 이건 틀렸죠. 자, 45번입니다. 유인 전략은 이제 뭐가 문제다. 이제 유인 전략은 이득이 되면 할 거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는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돈을 주면서 이제 하게 만드는 거야. 마치 내가 돈 때문에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유신이나 이런 거를 약화시킬 수 있겠죠. 그 얘기야. 반면에 규범 전략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하기 싫단 말이야. 그때는 핑계를 찾겠죠. 이건 유인 전략이 아니라 핑계 찾는 건 누구다? 규범 전략이야. 좀 어려운 문제였다. 국가직에서. 다시 할게요. 유인 전략은 보조금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조금 안 줘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니까 막 돈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먹었는데 마치 내가 돈 때문에 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런 나의 도덕성에다가 상처를 주죠. 반면에 규범 전략은 마땅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단 말이야. 그때는 핑계를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핑계 찾으려고. 그래서 이거는 핑계 찾는 건 유인 전략이 아니라 뭐다? 규범 전략이에요. 됐지? 반면에 항상 불응을 점검하고 파악을 해야 돼. 이게 강제 전략이야. 도덕 설득은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매번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게 힘든 건 뭐다? 이건 강제 전략이 돼야 돼요. 유인 전략의 문제점은 뭐다? 도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유인책을 줬을 때 오히려 도덕성에 상처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됐지? 어쨌든 이 문제는 어려웠어. 역시 27년도 국가지 좀 어렵게 나온 게 요거였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이제 집행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론과 결정론이 합쳐져 있는 게 변동론이야, 이제. 변동론은 사실 결정, 집행, 의제, 평가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